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은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전세 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전세가 급등한 배경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시제도 개편안을 논의 중입니다. 공시가격 신뢰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공시제도 개편 방향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봅니다. 앞으로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같이 살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 개정안 알려드립니다. 점입 가격, 현재 LG와 삼성의 양상이 딱 그렇습니다. LG가 대대적 광고로 기술력의 차이를 부각시키자 삼성이 같은 방식의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논란의 핵심이 뭐고 왜 한 채의 양보 없는 홍보전을 벌이는 것인지 그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이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세값도 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지연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먼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부터 보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은 0.68%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1.84%를 기록한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을 선두로 단독과 연립주택까지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0.5% 올랐는데요. 작년 10월 이후 월간 단위 최대 상승률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지난달 0.87%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 강남구를 포함해 서초구와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는 0.76% 상승했습니다. 비강남권에서는 성동구가 0.65%, 용산구가 0.53% 등으로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0.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요동치고 있다고요? 네, 1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41% 올라 지난 2015년 12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구별로는 양천구의 전세값이 0.63%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와 송파구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반값 아파트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난 데다 정시 확대와 특목고 폐지 계획 등 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이른바 학군 인기 지역에서 수요가 늘면서 전세값이 급등했다는 분석입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논란은 없을지 강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 기자. 네. 이 관련 내용이 발표 일정 나왔습니까?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아침 한 언론 매체는 다음 주에 대책이 발표되고 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계획도 나온다고 보도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들어보시죠. 금년 안에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드린 바가 있었고요. 검토 중인 상황이라 아직까지 뭐가 달라진다,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종합대책에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컸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 깜깜이 논란이라는 깜깜이 공시라는 논란이 나온 건데요. 그렇다 보니 지역별로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 잠원동의 신반포 8차 재건축 단지 52제곱미터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40% 넘게 올랐지만 보시는 것처럼 시세 반영률이 63%대에 그친 반면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82제곱미터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75.6%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시세 반영률이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단지는 이 공시가격의 오류가 발견되면서 통째로 정정되는 등 이런 공시가격 제도에 좀 신뢰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는 이 시세 반영률 높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부작용이 없을까요?
일단 집주인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보유세뿐만 아니라 은퇴 고령자들의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의 역전 현상 해결을 위해 아예 공시 비율을 폐지할 가능성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을 놓고 지자체와 건설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더 높게 받으려는 건설사와 이를 낮추려는 지자체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제때 분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들어설 지식정보타운 부지입니다. 지난달 말 과천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분양가를 재심의했는데 건설사와의 격차가 컸습니다. 대우건설이 요구한 가격은 3.3제곱미터당 2,600만 원. 분양가 심의위는 앞서 결정했던 2,205만 원을 고수했습니다. 격차가 크게 나면서 올해 분양은 어렵게 됐습니다. 분양이 언제 될지는 이제 계약할 수 없는 거죠. 내년에도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후 분양을 검토할 수도 있는 거고. 성남시 고등지구와 송파 북위례에 들어설 아파트도 지자체와 건설사가 분양가 합의를 못하면서 내년으로 분양이 미뤄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와 시공사 간 분양가 합의가 잇따라 불발되는 데는 분양가 심의위원회 구성이 바뀐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공기관의 인원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전체 심의위원회 흐름이 정부의 의도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가격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낮춰버리면 일반 건설사들은 공급을 줄일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27개 동도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정하기 때문에 비슷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내년부터 부모와 함께 10년 넘게 거주한 무주택 자녀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일명 효도공제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도 완화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 개정안,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10년 넘게 거주한 무주택자 A씨는 내년부터 부모님 집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자녀와 부모가 10년 이상 함께 산 동거주택의 상속 공제율이 주택가격의 80%에서 100%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공제 한도는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부모가 1가구 1주택 신분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업종과 자산, 고용유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총 급여액 기준을 새로 추가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 급여액 기준, 둘 중 하나만 맞춰도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 적용 범위를 늘렸습니다.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원은 줄더라도 종업원 복리 향상을 통해서 인건비 총액만 현행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들한테도 역시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죠. 이 밖에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내 예금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5천만 원 한도로 이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19년째 그대로라 바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 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이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여전히 5천만 원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 생산액은 1,452만 원. 2017년 1인당 국내 총 생산액이 3,363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금 규모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호받는 예금 잔액은 2000년 12월 말 688조 원에서 올해 6월 말 2156조 원으로 3배 넘게 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금융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예금 한도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5년마다 보험금 한도의 인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예금보호 한도를 높일 경우 그만큼 금융사 부담이 커져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중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르노 삼성차는 올해 판매 실적이 20% 감소했고 내년 생산량 확보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노사는 파업 국면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르노 삼성의 올해 누적 판매량이 16만 1,700여 대로 지난해보다 22%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내수 판매와 수출 모두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르노 삼성 노조는 지난주 사측과의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생산량입니다. 2017년 26만 4천여 대를 생산했던 부산 공장 생산 물량은 올해 20만 대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연간 7만 대 규모의 닛산 로그 위탁 생산이 종료되면서 생산 절벽이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르노 삼성은 닛산 로그 후속으로 XM3의 생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르노 본사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이마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파업 등으로 인한 그 생산 일정의 차질도 있지만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더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신규 물량을 배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생산 물량 감소와 파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르노 삼성의 추가 구조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이런 위기는 르노 삼성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한국GM과 쌍용차도 판매와 생산 감소, 그리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이것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안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안 기자, 우선 지난달 완성차 업체별 판매 실적 한번 알려주시죠. 네, 우선 현대자동차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현대차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전체 판매량이 2.8% 줄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특히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아차와 한국GM의 판매가 소폭 늘어난 반면에 르노 삼성과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판매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쌍용차의 경우에는 판매 실적을 반등시킬 신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매 부진이 장기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와 생산의 감소로 완성차 업체들이 근무 체계를 바꾸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르노 삼성 그리고 한국GM이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GM은 최근 창원 공장의 비정규직 56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또 주야간 2교대 근무를 1교대 근무로 바꾸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생산 절벽을 맞는 르노 삼성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2교대를 1교대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3가지 추가 구조조정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앞으로 구조조정의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추가 구조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르노 삼성과 한국GM 그리고 쌍용까지 이 스몰 3 기업들의 위기감이 높은데요. 현실적으로 르노 삼성은 내년 초에 닛산 로그의 위탁 생산 물량이 끝나면 일감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추가 수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더불어 철수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한국GM이나 노사 간 협력은 비교적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좀 원활하지만 수익성 회복이 쉽지 않은 쌍용자동차 역시 구조적인 어려움에 놓인 건 맞습니다. 사실 내연기관차 감소에 따라서 이런 완성차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대다수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은 국내에서도 구조조정의 확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화그룹의 3세 경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김승현 회장 장남 김동관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고요?
네, 한화큐세랜드 첨단 소재는 김전무의 부사장 승진 등 전무 1명, 상무와 상무부 12명의 승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올해 인사에서 태양광 부문의 실적 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부사장 승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사장은 2010년 한화그룹 회장실 차장을 거쳐 2015년 한화큐세 상무로 영입된 뒤 같은 해 12월 전무로 승진한 바 있습니다. 이게 부사장으로 승진한 만큼 역할에도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네, 한화큐세는 물론 한화케미칼까지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케미칼과 한화큐세랜드 첨단 소재가 내년 1월 1일 합병 출범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한화 측은 김 부사장은 이 합병법인의 핵심 직책인 전략 부문장을 맡아 책임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로 한화그룹의 3세 경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요? 네, 이번 김동관 부사장의 승진으로 한화그룹 후계 작업도 점점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남 김동관 부사장은 한화케미칼 등 화학, 태양광, 방산 부문을, 이남 김동원 상무는 한화생명 등 금융계열 부문을 나눠 맡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한화시스템에 이어 내년 한화종합화학 창당도 이 같은 승계 과정 속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한일 수출 당국자들이 3년 만에 수출관리 정책대화 개최에 앞서 사전회의를 갖습니다. 국장급 회담을 거쳐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이 한일 간 사전 협의를 위해 우리 대표단이 출국했다고요? 네, 우리 대표단이 오늘 오스트리아 빈으로 출국했습니다.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일본 측과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한일 양국 간 수출 관리를 둘러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대화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현안 해결에 대한 양국 의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The atmosphere is now totally different from what it used to be in July. We'll see, how it goes, and in next few weeks or maybe in a month. 실제로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까? 네, 정부가 전략물자관리원 수출관리본부 인원을 현재 56명에서 70명으로 25%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대화를 앞두고 일본이 부실하다, 취약하다고 문제 삼았던 부분을 미리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 언론들은 한일 정상회담이 이번 달 말 한중일 정상회담 중 열릴 것이라는 관측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타다 서비스가 과연 불법인지 아닌지를 가린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황인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타다 측의 주장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재판에 나오는 그 타다 측 변호인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온 이 타다 같은 경우 기사 딸린 렌터카라며 이번에 그 검찰 기소가 좀 무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왔던 것과 똑같이 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해왔던 것인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현재 지난해 이제 10월에 서비스를 타다가 시작을 했는데 현재 차량만 1,400여 정도 되고 매달 평균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타다가 불법이라는 이 검찰의 논리는 무엇인가요? 네, 검찰은 일단 타다가 실제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검찰 측은 타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승객이지 자동차를 빌린 임차인이 아니다라면서 이 타다의 성격이 택시로 규정되는 만큼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달 30일에 두 번째 재판을 열 예정인데요. 이때 재판에서는 타다 직원 2명과 이 타다의 운전기사를 알선해주는 용역업체 대표 등 증인 3명에 대해서 이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관심이 몰린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재판은 그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이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이 기존 산업의 반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 성격이 짙은데요. 만약 이번 재판에서 타다가 불법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비슷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준비 중인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회사들이 서비스를 이제 접어야 되고 또 관련된 투자도 상당히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합법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이 타다의 승객을 뺏길 수밖에 없는 이 택시 기사들의 거센 반발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6월에도 이제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파업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무인 타워 크레인의 등장 때문에 일자리를 뺏길까 봐 우려해서 벌인 파업이었거든요. 현재도 뭐 드론 배송이라든지 원격 의료, 이 자율주행차 등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는 신산업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불붙었던 LG전자와 삼성전자 간 TV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이 태세를 바꿨는데요. LG가 성공할 때 쓰던 형태를 그대로 받아치며 정면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QLED에는 왜 백라이트가 있나요? 대화면의 TV에는 더 밝고 오래가는 빛이 필요하니까요.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자사 TV의 백라이트의 유용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LG전자는 삼성 QLED TV의 백라이트를 약점으로 지목하고 공격해왔습니다. 두꺼울 뿐만 아니라 완벽한 블랙을 표현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질의응답식 자막도 LED 앞에 Q를 띄워 써서 OLED가 아니라 LED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더군다나 삼성은 LG전자가 공격할 때 사용했던 태양 영상을 활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블랙도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으로 확전됐던 삼성과 LG 사이의 TV 전쟁이 미국으로까지 번졌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7일 미국 소비자를 상대로 올린 영상에서도 OLED TV는 다른 TV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과 LG 사이의 TV 전쟁이 다음 달 열릴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를 전후로 더욱 가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시한 내 처리는 어려워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위법을 반복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국회 상황이 어떻길래 이 예산안 처리가 물 건너간 건가요?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막대응으로 여야 대치가 계속돼 왔는데요.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여야 대치는 예산안 지각 처리를 둘러싼 책임론 공방으로 옮겨붙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는다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로 민생 법안을 볼모로 삼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 탓으로 돌린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여야의 물밑 협상이 벌어지곤 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중단이 됐고요. 또 예산안 심사 자체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안 처리가 언제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3주 만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는데 이 국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예산안이 시한을 넘기게 된 데 대해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 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해 넉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11개월 연속 0%대를 기록 중이고 근원 물가 역시 좀처럼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저물가가 농축수산물 등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작년에 비해 농산물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태풍 및 가을 장마로 배추, 무, 오이 등 작황이 악화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
하락세가 둔화되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통계청 설명입니다. 그러나 11개월 연속 0%대 저물가에 농산물, 석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가 지난달 0.6% 오르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디플레이션 현상의 전조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정부는 장기간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물가가 하락하고 있지는 않다며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시적 현상이라는 설명에도 경기가 악화된 탓에 소비 부진이 저물가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 계층에 걸쳐 가처분 소득보다 빚에 대한 이자 비용, 세금 등 비소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역사상 이렇게 낮았던 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물가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공급 측보다는 수요 측이 훨씬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저물가가 일시적 공급 요인뿐 아니라 수요층 요인도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진단했다는 점에서 이젠 정부 차원의 수요 진작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보안이 더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재된 정보가 잘 지워지지 않도록 하고 각도에 따라 다른 이미지가 나타나게 하는 등 강화된 보안 요소를 적용한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받을 수 있고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담입니다. 오늘 밤부터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와 서해안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서쪽지방 곳곳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충남과 전북의 최고 8cm, 그 밖에 경기 남부와 충북, 전남 북부의 최고 5cm가 되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또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오전에서 낮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매우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강릉은 영하 5도, 대전과 대구는 영하 2도에 머물며 영하권의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3도, 대전과 강릉 7도 선에 머물며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두터운 겉옷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중서부 지방 곳곳으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춘천은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는 등 매우 춥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속초 영하 3도, 강릉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에는 아침까지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겠고요. 특히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며 매우 춥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 등 추위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